일본 젊은이가 한국에 와서 원래의 나를 다시 찾았다고 말하는 게 정말 단순한 한류 팬심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한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멈췄습니다. 원래의 나를 다시 찾았다. 이 말을 되짚어보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일본에선 그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면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게 관광 후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서서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건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전역에서 이 목소리가 퍼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언론은 이 현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좋아한다, 오 뿌듯하다, 한류 파워 대단하다 이 수준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다음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K-드라마 팬이 서울 와서 편의점 좋아하는 얘기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현상 뒤에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오늘은 세 층을 짚어볼 겁니다. 표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조 외에 일본 젊은이들이 밀려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래 이게 한일 관계의 판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한국인이 이 흐름에서 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작합니다. 일단 현상부터 봅시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을 단순 관광이 아닌 정착지로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취업비자 취득, 심지어 한국 국적 취득 준비까지. 이건 팬덤이 아니에요. 삶의 기반을 옮기는 겁니다. 일본에서 서울로, 도쿄에서 홍대로 거주의 좌표를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뜯어볼게요. 일본은 유행이 많이 없어요. 한국은 바로바로 바뀌니까 한국에 와서 원래의 나를 다시 찾은 느낌이 있어요. 한국인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세 문장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 두 번째 자아상실, 세 번째 동일시 욕구. 이게 취향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공기 얘기예요. 사회가 숨쉬게 해주는 공기가 있고 천천히 숨막히게 만드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 속 일본 젊은이들은 후자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끌어당기는 힘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문화적 역동성. 한국은 지금 일어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K-팝, K-뷰티, K-드라마. 이건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트렌드의 발원지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 자기 표현 공간. 일본 특유의 집단 동조 문화 대비 서울에서는 개인 표현이 훨씬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셋, 접근성의 역설. 언어 장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장벽은 오히려 낮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 역설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웃기면서도 묘한 지점이 있어요. 일본 젊은이가 한국에 와서 원래의 나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 원래의 나가 한국어 유튜브 보고 한국 옷 한국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면 이게 정체성 회복입니까? 정체성 이식입니까? 이 질문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한국의 매력이 커졌다는 방향으로만 읽어요. 근데 저는 다른 쪽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일본이 붙잡지 못하는 힘이 먼저 무너진 게 아닐까요? 이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 같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면 대응도 달라야 하니까요. 밀어내는 힘부터 짚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잃어버린 30년의 문화적 결과입니다. 경제 침체 얘기는 많이들 알죠. GDP 정체, 실질 임금 하락, 물가 대비 소득 압박. 이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젊은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감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그 감각.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한 사회적 에너지가 고갈돼 있을 때 그 사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닫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렵고 새로운 음악이 뜨기 어렵고 거리의 풍경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게 유행이 없다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에너지의 문제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 일본은 어땠습니까? 소니가 세계를 흔들고 워크맨이 인류의 음악 소비 방식을 바꾸고 닌텐도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 갔습니까? 잠깐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고갈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자란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살아있는 사회가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와서 그 에너지를 처음 느꼈을 때 원래의 나를 찾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얘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문화적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경제적 에너지가 있는 사회는 문화 실험도 활발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근데 경제가 수십 년간 정체되면 그 사이클 자체가 멈춰요. 새로운 음악, 새로운 패션,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매년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트렌드를 폭발적으로 생산하는 문화, 이게 일본 젊은이 눈에는 신선하고 빠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선 당연하게 느끼는 이 속도감이 어떤 사람한테는 사치입니다. 도달하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비행기 2시간 거리에 있다는 것, 그게 일본 젊은이한테는 선택지가 됩니다. 둘째, 동조 압력, 일본어로 동교 알릭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회 특유의 집단 동조 문화예요. 튀면 안 된다. 혼자 앞서면 안 된다. 눈에 띄면 불편해진다. 이게 과거엔 집단을 유지하는 힘이었을 수 있어요. 전후 재건 과정에서는 이 문화가 집단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SNS 시대에는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게 자연스러운 세대, 자기 취향을 공유하고 반응을 받는 게 삶의 일부인 세대한테 이 동조 압력은 숨통을 조이는 구조예요. 일본의 SNS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게 보입니다. 익명성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의견을 내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반면 한국은요,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자기 생각 직접 발화하는 문화입니다. SNS에서 반박도 하고 논쟁도 하고 팬덤 문화도 극렬하게 표출합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국민성 차이로 보이십니까? 저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요. 한국의 이 에너지가 개인 표현의 갈증이 있는 일본 젊은이한테는 해방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를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직장인이 자기 의견을 회의에서 먼저 꺼내는 건 모험입니다. 상사보다 먼저 발언하면 안 되고 튀는 아이디어를 내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조직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도 괜찮다는 감각. 이게 박탈된 사람이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감각을 갖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길거리에서 크게 웃고 SNS에서 자기 생각 직접 말하고 카페에서 낯선 사람과 눈 마주치는 그 일상. 이게 어떤 일본 젊은이한테는 처음 경험하는 문화적 해방감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세대 배신감입니다.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감각. 이건 비단 일본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종신고용 신화는 이미 붕괴했는데 그 구조의 잔재는 아직 남아있고 연공서열 문화는 젊은 인재가 치고 올라갈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게 잘 안 보이는 사회.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희망의 크기가 체감 가능해야 그 사회 안에 머물 이유가 생겨요. 그 희망이 잘 안 보이면 젊은이들은 떠납니다. 금이간 항아리에서 물이 새는 걸 막으려면 새 항아리를 사든지 아니면 물 붓기를 멈추든지 해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 항아리를 바꾸는 대신 물을 계속 붓고 있는 형국이에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엔 강제로 그 이후엔 기회를 찾아서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일본은 한국인에게 기준점이었어요. 일본 제품, 일본 시스템, 일본 문화 이걸 따라가는 게 근대화의 방향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한국인들이 독일 광부 간호사로 떠났을 때 그건 경제적 이유였어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일본 젊은이가 한국을 선택합니다.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이유, 자아 실현의 이유입니다. 이게 더 무겁습니다. 경제는 나아지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정체성의 이동은 방향이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잠깐 숫자로 가봅시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 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과거의 주재원 중심 구조에서 자발적 이주, 특히 20, 30대 개인 이주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가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에요. 2023년 기준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수는 주요 학습 플랫폼 기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류 콘텐츠 소비를 위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실제로 살아갈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로 짚겠습니다. 첫째, 소프트 파워의 구조적 역전입니다. 한류는 이제 콘텐츠를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중력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본질이 뭡니까? 강제가 없이도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에요. 20세기 미국이 그 힘을 가졌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제품이나 정책이 아니었어요. 거기 가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세계의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당겼어요. 지금 일본 젊은이 일부가 한국에 대해 그 감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 방향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소프트 파워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둘째, 일본 내 한국 인식의 세대 분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 사회 전체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대가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혐한 감정, 역사 문제에 대한 경쟁 의식, 이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20, 30대는 다릅니다. 이들한테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롤모델에 가깝습니다. 자기 표현의 공간, 문화적 역동성이 살아있는 곳, 자신이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 이 세대 분기가 10년, 20년 뒤 일본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주류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 없을까요? 이 분기를 정확히 짚으면 한일 관계를 둘러싼 기존 서사 역사 갈등, 경제 경쟁, 정치적 긴장,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 복잡함을 다룰 준비가 된 언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일 관계 뉴스가 뭔가 좀 단순하게 느껴진다라고 느꼈던 그 감각, 2세대 분기 구도를 빠뜨리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감각이 정확했어요. 셋째, 한국 정부가 이 기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단기 관광 수입 증가로만 보고 있다면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이건 인재 유입, 문화 외교, 장기 소프트 파워 자산으로 설계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일본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게 한국 사회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정책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비자 제도, 외국인 정착 지원, 문화 외교 연계 전략. 이걸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부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얹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이 뭔지 아무도 계산하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 기업 문화를 익힌 젊은 인재가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관광객 한 명이 더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적 자본의 이동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을 받은 이중 언어 구사자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반도체, IT, 콘텐츠, 금융, 한국의 핵심 산업 어디에서든 이런 인재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책 담론에서 일본 젊은 인재 유치 전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부제가 이거 웃을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한국이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밀어내고 있고 한국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한국이 끌어당기는 구조라면 지금 하는 걸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일본이 밀어내는 구조라면 언제든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태국이 될 수도 있고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 내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자만으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이 현상에서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맞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낸 문화적 에너지, 개인 표현의 자유, 역동성, 이게 외부에서 실제로 감지되고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예요. 근데 과도한 자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낫다는 프레임으로 이 현상을 소비하는 순간 구조를 놓칩니다. 자긍심은 자기를 보게 하지만 자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둘, 이 흐름이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는 경각심입니다. 지금의 역동성이 영구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 내부에도 젊은이들이 숨막힌다고 말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집값 문제, 취업 경쟁, 과도한 성취 압박 이걸 방치하면 10년 뒤 한국 젊은이들도 어딘가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조금씩 그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비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나타나는 청년 이탈 현상과 한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청년 신호들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
욕망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비도 연애도 포기하고 작은 삶에 만족하는 걸 택한다는 세대의 담론이에요. 한국에선 어떻습니까? 포기 세대, M포 세대 취업, 연애, 결혼, 집 다 포기한다는 담론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구조가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 안에서 희망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신호예요. 일본이 이 신호를 20년간 방치한 결과로 지금 젊은이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면 한국이 지금 이 신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10년 뒤 한국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일본 젊은이한테 선망의 대상이 된 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의 결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문화적 폭발, 이 세 개의 물결이 겹쳐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지금 밖에서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파도에는 썰물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해야 할 건 이 파도를 자축하는 게 아니라 다음 파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셋.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한국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는 일본 젊은이한테 정작 한국 젊은이들은 한국인인 게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선망하는 그 삶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버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한국이 외부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내부에서는 공동화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빛나는 겉면과 비어가는 내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이는 건 항상 자기 집 잔디에 물을 덜 줘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담장 너머에서 보는 각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일본 젊은이가 보는 한국의 파란 잔디 한국인 스스로는 그걸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주류 언론이 한류 인기 뉴스로 가볍게 소비하는 이 현상 뒤에 여러분은 뭐가 있는지 보셨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 붕괴 신호, 푸시와 풀의 구조적 비대칭, 소프트 파워의 역전, 세대 분기가 만들어내는 여론 지형의 변화, 그리고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선택지. 이 구도를 이렇게 짚은 보도는 주류 매체 어디서도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한일 관계의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가 자국의 젊은이를 붙잡아 두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가 타국의 젊은이를 끌어당기는가? 이 두 가지 힘의 방향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인재가 이동하는 방향이 곧 미래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칩니다. 일본이 젊은이를 붙잡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건 어떤 선택들이 쌓인 결과입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일본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보다 10년 늦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지 나도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한국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 책임을 생각해야 할 바로 그 시점입니다.